자, 2016년 6월 17일이고요. 금요일이고 오후 8시 14분입니다. 오늘은 사기권 117 사마상여 열전입니다. 사마상여 열전 제57를 읽어볼까 싶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한 40페이지쯤 됩니다. 굉장히 길어가지고 오늘 아마 이거 하면은 다른 거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사마상여는 촉군 성도 사람이다. 촉군 성도라는 거는 이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성도 사람이다. 자는 장경이다. 어릴 때 독서하기를 좋아하였고 격검을 배웠으므로 양친이 그를 견자라고 했다. 견자라는 거는 뭐 개의 아들이란 개견자인데 왜 견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뭐 격검 배우면 그걸 뭐 견자라 그러나? 욕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마상여는 학업을 마치자 인상여의 사람됨을 흠모하여, 인상여는 조나라의 재상이죠. 흠모하여 이름을 상여라고 고쳤다. 그래서 상여군요. 그래서 사마상여군요. 어릴 때 이름은 안 나와있나? 재물을 이용하여 낭에 임명되었고 효경제를 섬겨 무기상시에 올랐으나 그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 무기상시라는 거는 뭐 그냥 하급 관리인가 봅니다. 800석의 복록을 받던 직책이다. 효경제는 사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여기서 사부라는 거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글씨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문체 이름이래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의 뭐 근성체나 아니면 급식체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문체 이름이래요. 요즘도 우리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종의 유행인데 한나라 때 유행했던 그 문체랍니다. 이 당시 양효왕이 조정으로 들어와 황제를 아련하였는데 이때 유색액인 제나라의 추양, 회음의 매승, 오의 장기 부자의 무리가 따라왔다. 추양은 그 앞에 노중련 추양열전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얘기한 적 있지 않나? 사마상여는 그들을 보고 좋아했다. 그는 병을 핑계삼아 직책을 버리고 양나라로 가서 문객이 되었다. 양나라 효왕은 사마상여를 학자들과 같은 숙소에 머물게 하였으므로 그는 몇 년 동안 학자들 그리고 유색액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이에 자허부를 지었다. 뭐 글인가 봅니다. 자허부. 때마침 양효왕이 죽었기 때문에 사마상여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해졌으므로 스스로 업으로 삼을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는 평소 임공의 혈령인 왕길과 사이가 좋았다. 임공이라는 건 아마 요 지역을 의미하는가 봅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왕길이 말하기를 그대는 오랫도록 벼슬을 구하기 위하여 밖에 나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내가 방제목을 수정을 안했네. 미안합니다. 방제목 수정했습니다. 왕길이 말하기를 그대는 오랫도록 벼슬을 구하기 위하여 밖에 나가 있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나에게 와서 지내시오라고 했다. 그리하여 사마상여는 도정에 머물렀다. 도정이라는 거는 뭐 한나라 때 또 어떤 뭐 객관 같은 건가 보네요. 정이라는 게 그런 건가 보네. 심리마다 하나씩 정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임공의 혈령은 일부러 공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매일같이 사마상여에게 가서 문안하였다. 사마상여는 처음에는 오히려 그를 만났으나 뒤에는 병이라 칭하고 종자를 시켜 왕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 왕길은 더욱 공손한 태도로 사마상여를 공경하였다. 임공의 성안에는 부호가 많았는데 타광손에게는 노복이 800명이나 되었고 장정도 수백 명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곧 상대방에게 서로 말하기를 지금 혈령에게 귀빈이 있다고 하니 주연을 열어 그를 초대합시다 라고 했다. 아울러 혈령도 초대하였다. 혈령이 도착하였다. 탁시의 빈객은 벌써 100여 명을 헤아릴 만큼 많았다. 정오쯤 되어 사마장경을 초대하였는데 장경은 병 때문에 갈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임공의 현령은 요리를 맛보려는 엄두도 내지 않고 몸소 사마상여를 맞으러 나갔다. 사마상여도 하는 수 없이 병을 무릅쓰고 따라 나섰다.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사마상여의 풍채를 우러러 보았다. 주변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임공의 현령이 앞에서 검은고를 연주하여 말하기를, 가만히 들으니 장경께서는 검은고를 잘 타신다고 하니 원컨대 그것으로 저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사마상여는 사양하다가 그를 위하여 한두 곡조를 연주하였다. 이 당시 타광손에게는 막 과부가 된 문군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문군은 음악을 좋아했다. 때문에 상여는 속여서 현령과 서로 매우 존중하는 채하고는 검은고로 그녀의 마음을 끌어냈다. 사마상여가 임공으로 할 때 거마를 따르게 했는데, 그러니까 수레를 따르게 했는데, 이때 그 행동거지는 조용하고 의젓하며 고요하며 포미가 느껴졌다. 사마상여는 탁시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검은고를 탔다. 문군은 문틈으로 몰래 그를 엿보고 그와 검은고 소리를 좋아하게 되었으며 그를 배우자로 삼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이 열전을 읽고 있는데 무슨 연애사가 나오냐? 연애가 끝나자 상여는 이내 삼국지 연인 줄 알았어요. 끝나자 상여는 이내 사람을 시켜서 문군의 시종에게 호환 선물을 주고 은근히 마음을 전하게 하였다. 문군은 밤에 사마상여에게로 도망쳐 나왔다. 그러나 상여는 곧 함께 성도로 달려 돌아왔다. 상여의 집에는 4병만이 있을 뿐이었다. 타광소는 매우 화가 나서 말하기를, 딸은 끝까지 제목이 되지 못한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지만 나는 일전도 그에게 나눠주지 않겠다. 일전이라는 것은 뭐 한 푼도, 그런 말이죠 라고 하였다. 사람들 중에는 간혹 왕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자가 있었지만 왕손은 끝내 듣지 않았다. 문군은 그러한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말하기를, 장경, 어쨌건 함께 임공으로 합시다. 형제들에게 돈을 빌리면 오히려 좋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스스로 괴로워하십니까? 라고 했다. 장경이 사마상여의 자죠. 상여는 문군과 함께 임공으로 왔다. 그는 거마를 모두 팔아서 술집 한 채를 사서 술을 팔았다. 그리고 문군으로 하여금 노에 앉아 술을 팔도록 하고 상여 자신은 독비곤을 입고 고용인과 함께 잡일을 하고 시장에서 술잔을 닦았다. 독비곤이라는 거는 뭐 아마 옷 이름일 것 같고, 노라는 거는요, 사방을 흙으로 에워싸고 가운데 수랑하리를 둬 술을 끓일 수 있게 만든 화로랍니다. 타광소는 이 소문을 듣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형제들과 장자들은 번갈아 가면서 왕손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고 부족한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지금 문군은 이미 몸을 사마장경에게 버렸고 장경은 오랫동안 유력한 사람으로 비록 가난하지만 그 사람됨과 재능은 의지하기가 충분합니다. 또한 그는 현령의 빈객인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서로 욕되게 하십니까? 라고 했다. 결국 타광소는 할 수 없이 문군에게 노복 100명, 돈 100만과 시집갈 때 입을 재물을 나눠주었다. 문군은 이에 상여와 성도로 돌아가 밭과 논을 사서 부자가 되었다. 나도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총나라 사람 양득의가 구감이 되어 한 무제를 모시게 되었다. 구감이라는 건 벼슬 이름이겠죠. 무제는 자허부를 읽고 그것을 칭찬하며 말하기를, 짐은 어찌 이 사람과 같은 시대에 살지 못하였던가 라고 했다. 득이는 말하기를, 시내 마을 사람 중 사마상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이것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라고 했다. 한무제는 놀라며 곧 상여를 불러 말하였다. 물었다. 상여가 말하기를, 이것은 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제후의 일을 말한 것으로 볼만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천자의 유력부를 써서 부가 완성되면 바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부라는 거는 시의 일종이에요. 한무제는 이를 허락하고 상서에게 붓과 차를 주도록 명하였다. 찰은 뭐지? 찰도 뭐 필기도구 중에 하나인가 보네요. 상여는 비었다 라는 뜻인 자허로서 초나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고,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뜻인 오유선생으로서 제나라를 위하여 초나라를 비난하였으며, 이 사람이 없다라는 뜻인 무시공으로서 천자의 대의를 밝히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세 사람의 가공인물을 빌려서 말을 만들어 천자와 제후의 원유를 미루어 생각하고, 그 끝에 장은 절약과 검소함을 귀결시켜 이것으로 풍간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윽고 천자에게 이를 주상하자 천자는 매우 기뻐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글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정말 깁니다. 몇 쪽이야 이게? 거의 한 10쪽 되는 것 같은데, 넘네. 10쪽 넘네. 엄청 깁니다. 아무튼 읽어볼게요. 초나라는 자허로 하여금 제나라에 찾아러 가도록 하였다. 제나라 왕은 나라 안의 선비들을 모두 출동시키고 엄청난 규모의 거마를 갖추어 사자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 사냥이 끝나자 자허는 오유 선생에게 들러서 자랑하였다. 마침 무시공이 있었는데 모두 좌정하였다. 오유 선생이 묻기를 오늘 사냥은 즐거웠습니까? 라고 하자 자허가 말하기를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였다. 많이 잡았습니까? 라고 하자 말하기를 적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무엇이 즐거웠습니까? 라고 하자 말하기를 저는 제나라 왕이 저에게 거기에 많음으로써 자랑하고자 한 것을 제가 운몽의 일로서 대답한 것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라고 했다. 운몽이라는 거는 뭐 초나라 남쪽의 지명입니다. 말하기를 그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자허가 말했다. 좋습니다. 제나라 왕은 천승의 수레를 가지고 10,000명을 선발하여 해안가에서 사냥을 하였습니다. 늘어선 사졸들은 계곡에 가득 찼고 그 물은 산에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토끼를 덮쳐 잡고 사슴을 수레바퀴로 깔아 잡았습니다. 고라니를 쏘아 맞추고 기린을 발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갯벌을 어지럽게 달린 수레바퀴는 찢긴 고기에 피로 물들였고 쏘아 맞춰 포획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나라 왕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초나라에서도 또한 평원과 넓은 소택에 유렵할 수 있는 땅이 있어 이와 같이 풍요로울 수 있겠습니까? 초나라 왕의 사냥은 나와 비교하면 어떻소?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수레에서 내려와 대답하기를 신은 초나라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다행스럽게도 10여 년을 수비하면서 때로는 왕을 모시고 후원해서 사냥하며 있고 없는 것을 보았으나 두루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 어찌 궁궐 밖의 사냥터를 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제나라 왕이 말하기를 설사 그와 같다 하더라도 그대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보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네네, 신이 듣기에는 초나라에는 7개의 택지가 있는데 신은 일찍이 그 중 하나를 보았고 나머지는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본 것은 대체로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적은 것으로 이름을 운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몽은 사방 900리이고 그 가운데 산이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볼까요? 운몽이라는 게 잠깐만요. 전국시대 지도 말고 춘추시대를 보면요, 이 초나라 땅이거든요. 운몽이라는 게 어디지? 아, 여기네요. 여기 운몽이라고 있죠, 그죠? 아마 여기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여기로 보면 대략 한 장사 쪽이겠네. 자, 운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운몽은 사방 900리이고 그 가운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굽이져 서려있고 높이 지도사 험준하고 봉우리와 암석이 가지런하지 않아 해와달을 가려 어지러집니다. 서로 교차하고 어지러이 뒤섞여 위로는 푸른 구름이 솟구치고 차츰 산비탈은 느슨하게 경사가 져서 그 끝이 강과 시내에 닿았습니다. 그 흙은 단청, 자악, 자황, 백부, 석벽, 금은 등으로서 각가지의 빛깔이 광채를 발산하여 용의 비늘처럼 빛났습니다. 그곳의 돌로는 저곡, 매괴, 인민, 고노, 감륵, 현녀, 연석, 무부 등이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는 해포가 있어 형란, 지약, 사간, 궁궁, 창포, 강리, 미무, 감자, 박차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지금 나오는 것들은 동물이나 식물 이름들이에요.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남쪽으로는 평원과 넓은 계곡이 있어 오르고 내림이 구불구불 구부러지고 길며 움푹 패어 들어가고 편편하게 넓게 퍼지고 나 있습니다. 그 밖으로는 장강이 있다 멀리 무산으로 끝이 납니다. 높고 건조한 곳에는 짐, 사, 포, 려, 설, 사, 청번이 나고 그 낮고 습한 곳에는 장량, 겸가, 동장, 조호, 연우, 고로,
암려, 현우가 나는데 여러가지 물건들이 모두 모여서 그 모습을 모두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서쪽에는 솟아나는 샘물과 맑은 못이 있고 급류가 서로 떠밀려 내려갑니다. 떠밀듯 흘러갑니다. 그 밖으로는 연꽃, 마름 꽃들이 피어있고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와 흰 모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신령스러운 거북과 교룡, 악어, 대모, 버런 등이 있습니다. 대모라는 거는요, 그 거북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 그 북쪽으로는 그늘진 숲과 큰 나무들이 있고 편남, 예장, 개초, 몽란, 병리, 주양, 사리, 영률, 규류 등이 향기를 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 위에는 적원, 구유, 원추, 공작, 난조, 등원, 사간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나무 아래에는 백호, 하얀 호랑이요, 현표, 검은 표범이요, 만연, 추, 한, 시상, 야서, 군기, 만연 등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제와 같은 용사들로 하여금, 전제는 그 공자 광을 도와가지고 오왕요를 찔러 죽인 사람이죠. 전제와 같은 용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짐승들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나라 왕은 옥으로 장식한 길들인 박 4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박이라는 거는 아마 말의 일종 같네요. 말자가 붙어있네. 타고 어수로 묶은 깃대의 큰 깃발과 명월주의 깃발을 길게 바람에 날립니다. 간장에 예리한 창을 세우고 오고에 조악한 활을 왼쪽에, 하나라 풍에 의복에 각이진 화살을 오른쪽에 가졌습니다. 양자는 수레를 같이 타고 서마가 수레를 끌어당깁니다. 짐승이 달리는 속도를 억제하여 아직 충분히 달리기도 전에 빠르고 사나운 짐승을 범하여 공공을 깔아 죽이고 거허를 짓밟아 잡습니다. 공공이라는 거는 뭐 동물이랍니다. 말같은 동물이랍니다. 야생마를 추월하여. 근데 여러분, 뭐 공공이니 도도니 아니면 서마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묘사하는 거예요. 푸르딩딩하다, 개처럼 생긴 것이 푸르딩딩 해가지고 막 뭐 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이거 읽는데 별 상관없어요. 왜 그 예전에 이게 여러분 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왜 고전문학 배우면 그 무슨 그 정철이 그 새끼래. 아무튼 정철이 지은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슨 삼인곡, 송매인곡 이딴 글 있잖아요. 글 같지도 않은 글 읽으면은 그 온갖 수많은 미사여구들이 나오잖아요. 온갖 그 무슨 고사에서 뭘 가져와가지고 뭔 묘사한다고 이제 뭘 색깔 적어놓고 막 동물 적어놓고 뭐 적어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인곡이나 송민곡의 요점은 뭐냐면은 정철이 선조한테 정말로 엉덩이가 헐도록 핥고 싶다, 아참하고 싶다, 아부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뭐 무슨 이상한 구절들, 뭐 고사들 그런 거에 매몰되면은 여러분 글 아무것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편남, 예장, 개초, 몽란, 병리, 주양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아무것도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초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을 깔아 죽이고 거허를 짓밟아 잡습니다. 야생마를 추월하여. 아는 게 나오면은 말씀드릴게요. 근데 굳이 모르셔도 돼요. 야생마를 추월하여 도도를 수레축의 머리로 받습니다. 유풍을 타고, 유풍이라는 거는 흐르는 바람인가? 흐르는 바람이 아닌데 뭔가 동물인가 보네. 유풍을 타고 질주하는 길을 쏘아 죽입니다. 수레와 말이 날대기는 우레와 같이 움직이며 질풍과 말이 같이 빨라서 유성처럼 흐르고 벼락처럼 칩니다. 활은 헛되이 발사하지 않고 적중시키면 반드시 짐승의 눈꼬리를 찢거나 가슴을 관통하여 겨드랑이에 이릅니다. 심장을 명중하여 힘줄을 끊습니다. 사냥을 하여 포획한 것은 마치 짐승의 비가 쏟아지는 듯하여 풀을 덮고 땅을 가립니다. 그때 초나라 왕은 말고삐를 잡고 천천히 배회하며 새가 날개를 펴고 날듯이 유연하게 소요하며 그늘진 숲을 살피어 장수들의 분노하는 모습과 맹수를 두려워하는 모양을 살핍니다. 필요한 짐승의 앞을 가로막아 지쳐 힘이 다한 것을 잡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사물의 다양한 변화 상태를 골고루 살핍니다. 그러면 정나라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부드러운 비단을 두르고 가는 삼배와 비단으로 만든 치마를 끌고 각양각색의 비단을 몸에 입고 안개처럼 엷은 비단을 늘어뜨립니다.
그녀들의 옷주름과 구김살이 드리워져 구불구불한 것이 마치 나무가 우거진 깊숙한 골짜기처럼 그 모양이 겹쳐있으나 긴 소매 자락은 정연하여 가지런하고 섬은 날리고 손은 드리워졌습니다. 수레를 붙들고 공손히 따라가면서 옷이 날려 스륵스륵하고 소리를 냅니다. 아래로는 난초와 해초에 스치고 위로는 깃털로 장식한 수레 위에 비단 우산을 쓰고 비치와 새털로 만든 목걸이에 구슬로 장식한 수레의 끈이 걸리며 가볍게 솟아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니 신선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이에 모두가 함께 해포로 가서 사냥을 합니다. 비틀거리며 금세 위를 기어올라 물총새를 덮쳐 잡고 준이를 쏘고 짧은 활에 가는 실을 메어 높은 하늘에 흰 고니를 쏘고 가를 연달아서 잡으며 두 마리의 학을 쏘아 떨어뜨리고 검은 학을 거기에 보태 떨어지는 모양은 볼만합니다. 사냥놀이에 지치면 맑은 못에서 논입니다. 물새 모양을 그린 배를 띄우고 개수나무 삿대를 올리고 쇠털로 장식한 포장을 치고 날개로 장식한 덮개를 세우고 대모를 그물질하며 대모는 아까 나왔던 거북이 비슷한 거라 그랬죠. 자패를 낚습니다. 황금북을 치고 퉁소를 불면 사공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소리는 여운이 있어 물고기들이 놀랍니다. 물결이 크게 끓어오르고 내뿜는 샘물이 일어나 달아나고 솟아나서 한데 합쳐 소용돌이 치니 물속의 돌들이 서로 부딪혀서 낭낭하게 울리고 천둥벼락처럼 울려 수백 리 밖에까지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럼 청기네요. 장차 사냥꾼들에게 휴식을 시키려고 북을 둥둥 치고 신호의 깃발을 들면 수레는 행렬은 정돌하고 기마는 대열에 섭니다. 기다랗게 잇따라 줄을 지어 서로 무리를 이룹니다. 초나라왕은 양운대로 올라 편안히 좌정하고 있다가 오미를 조화시켜 요리 음식을 갖춘 뒤에 그것을 먹습니다. 이것은 대왕께서 온종일 달리며 수레에서 내리지도 않고 수레바퀴에다가 피를 물들인 채 산고기를 쪼개서 소금을 찍어 입에 넣으며 스스로 즐겁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신이 가만히 살펴보니 제 나라는 아마 초나라만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드디어 말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제나라 왕은 침묵한 채 저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단이 바뀌었습니다. 오유선생이 말하였다. 이 어찌 잘못된 것입니까? 그대는 천리를 벌다 하지 않고 제나라에 오는 영광을 주셨으므로 제나라왕이 경내의 선비를 모두 불러 수레와 말의 무리를 정돈하여 나가서 사냥을 하였던 것입니다. 힘을 합쳐 짐승을 잡는데 힘써서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자랑을 떠벌린다고 하십니까? 초나라에 그러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한 것은 초나라와 같이 큰 나라의 풍속이 아름다움과 그대의 감상을 듣기를 원한 것인데 지금 그대는 초나라 왕의 후한덕을 칭송하지 아니하고 다만 운몽의 광대함만을 축혀 세워 높고 사치스러움을 자랑하며 음탕함과 사치스러움을 드러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대를 위하여 이러한 태도가 애석한 일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면 본디 그것은 초나라의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어서 말하였다면 그것은 초나라 왕의 악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대의 신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대의 악덕을 드러내고 사신의 신의를 송산시키는 것은 두 가지 다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대가 굳이 그런 일을 한 것은 반드시 제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초나라의 누를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제 나라는 동쪽으로는 큰 바다가 있고 남쪽으로는 낭야산이 있습니다. 성산에서 유람하고 자부산에서 활을 쏘며 발해에서 배를 띄우고 맹제에서 놀며 곁으로 숙신국과 이웃하였고 숙신은 그거잖아. 여진이잖아. 근데 제 나라가 무슨 숙신하고 이웃해. 오른쪽으로는 탕국으로서 경계를 삼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청구산에서 사냥하고 자유롭게 바다 밖에서 소유하면 운몽과 같은 따위는 8개나 9개쯤 삼켜도 그 가슴 속에는 일찍이 계좌만큼도 걸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나라가 초나라에 비해서 엄청 작죠. 가슴이 막히지 않을 만큼 큰 인물과 다른 나라의 특이하고 기이한 조수 등 만물이 비늘처럼 많이 모여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말한다면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임금일지라도 그것을 모두 이름 붙일 수 없을 것이며 설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설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 시조의 이름이다. 일찍이 사도직책을 여기 말고 계산에 뛰어났다. 뭐 계산 잘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그렇지만 제후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감히 유희의 즐거움이라든지 원유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은 또 빈객으로서 대우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나라 왕은 사양하여 대답하지 않은 것이지 어찌 대답할 것이 없어서 대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할 것이 없어서 대답하지 못한 거죠. 자, 낭야는 여기고요. 발해는 여기고 동쪽의 큰 바다라는 거는 이제 황해를 의미하겠죠.
자, 무시공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다. 초나라의 이야기는 사리에 맞지 않지만 제나라의 이야기 또한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제후로 하여금 공무를 바치게 하는 것은 재물과 보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후가 천자에 대한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흙을 쌓아 올려서 경계를 만드는 것도 수비와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악한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제나라는 제후의 대열에 서서 동번이 되었습니다. 동쪽의 울타리라는 의미예요. 동번이라는 것은. 그러나 밖으로는 숙신과 사사를 왕래하며 나라를 버리고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까지 사냥한다는 것은 그 도리 면에서 본래부터 마땅하지 않습니다. 숙신이라는 것은 그 요 땅에 있던 이제 여진족을 의미합니다. 얘를 의미하죠. 근데 제나라하고 이제 요 발은 아닌 황에 넘어가지고 사이에 교류가 계속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굳이 여기선 숙신으로 표현했네. 그냥 얘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특이하네요. 앞에서는 계속 얘라고 표현했었거든요. 또 두 분의 의료는 군신의 도리를 밝혀서 제후의 예의를 바로잡는 데 힘쓰지 않고 한갓 유렵의 즐거움과 동산의 큰 것을 다투는 것을 일로 삼으며 사치스러운 것을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황음한 행동을 가지고 서로 우월함을 자랑하니 이것은 이름을 드러내고 칭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주의 명성을 폄하하고 자신을 손상시키기에 알맞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나라와 초나라의 일에 어찌 말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대는 아직 저 거대하고 화려한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홀로 천자의 상림원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습니까? 창호를 동쪽에 두고 서극을 서쪽으로 하고 단수는 다시 그 남쪽에 있고 자연은 그 북쪽을 가로질렀습니다. 폐수와 산수는 수원과 수류가 다 상림원 안에 있고 경수와 위수는 다 상림원 밖에서 들어와서 다시 원 밖으로 나갑니다. 완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나? 그 상림원이라는 거는 이제 한나라의 황제가 노는 곳이에요. 풍호, 요, 휴레 네 강물이 굽이굽이 뒤틀려 상림원 안을 돌고 있습니다. 탕탕하게 흘러서 8개의 냇물로 갈라집니다. 서로 등지고 각기 형태를 달리하면서 동서남북으로 뒤섞여서 흐릅니다. 다시 산초나무가 자라고 있는 언덕 사이로 나오고 선매 물기슭에 이르러 계림의 속을 가로지르고 넓은 들을 지납니다. 콸콸 흐르는 급류는 대지를 따라 흘러내려가 협소한 해안 사이로 달려나갑니다. 이 물은 큰 돌에 부딪히고 돌출한 모래 언덕에 충돌하여 부글부글 끓어올라 노하여 소리 지릅니다. 물이 뛰고 물이 되돌아오고 뭉쳐 솟아오르는가 하면 금방 또 달아나고 서로 육박하며 서로 찹니다. 서로 칩니다. 옆으로 퍼지고 거꾸로 꺾이고 중첩해서 가볍게 달리고 소리가 요란하고 세력이 기복하고 벼랑간 높았다가 벼랑간 낮았다가 뒹굴어 한쪽으로 꼬부라지고 뒷물결은 앞물결을 넘어 푹 꺼진 곳으로 달려가고 물소리가 쏴하며 급류의 여울을 내려갑니다. 바위를 치고 고부러진 언덕을 찌르면서 달려가 시솟아 올랐다가 기어져 흩어집니다. 높은 곳에 다다라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노호하는 물소리는 쾅쾅 콸콸하며 속에서 끓어오는 듯 물결을 달리게 하고 거품을 튀기며 급하게 내쏟아 달려서 저 아득한 쪽에서 아득한 쪽으로 흘러가고 고요히 소리 없이 영원히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는 끝없이 천천히 돌아서 호호하게 흰빛으로 빛나고 동쪽으로 흘러서 태호에 들어가고 작은 못에 넘쳐 흐릅니다. 여기에 이르면 교룡, 정리, 극몽, 점리, 옹용, 건탁, 우, 헌합이 지느러미를 흔들고 꼬리를 흔들며 비늘과 날개를 떨쳐 깊은 바위 속으로 잠깁니다. 얘들은 다 양파밥이에요. 다스파트님 안녕하세요. 저 지도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지도는 뭐 의미 없는 지도야. 이거는 내가 최근에 읽은 열전 중에 사마상의 열전이 제일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제일 재미없어요. 물고기와 자라의 소리가 은은하게 들린 듯하고 만물은 매우 많습니다. 명월이라는 구슬이 강기슭에 반짝이고 촉석, 황현, 수정의 덩이들이 여기저기서 뒹굴면서 찬란한 광채를 번쩍이며 서로 비치어 물 가운데 더미를 지어 쌓여 있습니다. 홍곡, 숙보, 가, 초곡, 교청, 환목, 번목, 용거, 침자, 교로 등 온갖 물새들이 물 위에서 때를 지어 떠서 바람 따라 흔들리고 물결 따라 움직입니다. 이건 다 양파 장난감 이름이에요. 풀이 우거진 물가로 몰려가서는 물풀을 쪼아먹고 연과 마름을 씹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은 높아 있는데
산은 높이 솟아있는데 수목은 울창해서 짙게 물들고 높고 낮아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구종산은 높고 험준하며 종남산은 깎아 질렸습니다. 바위벼랑은 기이한 형상을 보이면서 높고 굽이지며 험준합니다. 시냇물은 계곡에 쏟아져 다시 골짜기를 통하여 굽이굽이 시내를 이루었습니다. 공허한 큰 입을 벌린 크고 작은 언덕과 따로 떨어져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고 험준하고 울퉁불퉁하여 평탄하지 않습니다. 언덕과 섬들은 높고 낮은 곳이 급경사를 이루면서 멀리 이어집니다. 못은 괴수의 형상과 같고 물은 계곡으로 떨어져 왕성하게 흘러내리니 넓고 평편하고 너그럽습니다. 언덕 위 십리마다 하나씩 정자를 세워 천리에 뻗쳤습니다. 그 어느 것도 다듬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향기 좋은 푸른색의 해초로 덮여있고 강리도 씌어지고 미무와 유이가 섞여있으며 결루도 심어져 있고 여사도 모여있으며 계거, 형란, 고본, 사간, 지강, 양할, 짐증, 약손, 선지, 황력, 장모, 청번 등은 큰 못에 분포되어 있고 넓은 들에 널려 있어 서로 이어져 끝이 없고 넓고 넓게 퍼진 것이 바람 따라 쓰러져 흔들리고 여러가지 향기가 퍼져 바람에 실려서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그 경물의 풍부함과 치밀함을 두루 살펴보면 망망하고 황홀하여 끝이 없고 한정이 없습니다. 해는 동쪽 못에서 나와서 서쪽 언덕으로 들어갑니다. 동산의 남쪽에는 기후가 따뜻하여 엄동에도 초목이 무성하고 자라고 물이 생동하고 물결은 뛰어놉니다. 짐승은 용, 모, 맹리, 치무, 주미, 적수, 환제, 궁기, 상서 등이 있습니다. 그 북쪽에는 한여름에도 얼음이 얼어 땅이 터집니다. 얼음 위를 걸어서 옷자락을 걷어들고 하수를 건너게 됩니다. 그곳의 짐승으로는 기린, 각단, 도도, 낙타, 공공, 탄해, 결제, 여마, 남아 등이 있습니다. 포칠고개님, 아이씨,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포칠고객님, 즐거운 주말 행복하세요. 요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안전운행 꼭 하세요. 포칠배상일올림. 이게 훨씬 재밌다. 여기에 이궁과 별관은 산에 가득하고 골짜기에 이어져 있으니 높다란 회랑은 사방으로 처마를 들이우고 2층 누각과 굽은 주랑이 이어져 있습니다. 단청한 석가래 위에 옥으로 장식하여 임금의 수레가 갈 수 있는 길이 질비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첨하의 주랑은 길게 둘러져 있어서 그 길은 중간에 반드시 머물러야만 할 정도입니다. 종산을 평평하게 닦아서 집을 짓고 높은 누대를 겹쳐 쌓아 올려서 바위 틈에 깊숙한 곳에 방을 꾸미니 그곳에서는 아득히 멀어서 보이는 것이 없고 쳐다보면 대들보가 높아 하늘을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유성은 궁궐 안에 작은 문을 지나가고 무지개는 난간에 길게 당겨져 있고 청룡은 동상에서 꿈틀거리고 상여는 서상에 절입니다. 영어는 고요한 집에서 휴식하고 약전에 부리는 남쪽 처마의 햇볕 속에 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샘물은 깨끗한 방 안에서 솟아오르고 통과하는 냇물은 안뜰을 지납니다. 수맥이 있어요. 집에 반석으로 벼랑을 가지런하게 끊어 세우고 가지런하지 않은 작은 산을 닦고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를 정리하며 조각한 듯 기이한 천연석을 보존시킵니다. 매괴와 병림의 구슬들과 산호가 무더기로 더부룩하게 낮고 민옥과 문석에는 문이 진 비늘이 있습니다. 저곡은 아롱진 무늬를 띠고 그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수수, 완염, 화씨벽이 이곳에서 산출되었습니다. 다 보석이름이죠. 여기에서 노귤은 여름에 있고 황감, 유자, 비파, 소조, 살리, 후박, 영조, 양매, 앵도, 포도, 은부, 울채, 답답, 여지의 모든 온갖 과일들이 후궁에 많이 있고 북쪽 동산에 이어져 있고 언덕에 이어지고 평원으로 이어져 갑니다. 푸른 잎새와 붉은 줄기가 생동하는 그 사이에 붉은 꽃을 피웁니다. 붉은 꽃봉오리는 피어나서 찬란하게 넓은 들에 비쳐 빛이 납니다. 서당, 역저, 화범, 병로, 유락, 서여, 빌랑, 종려, 단, 몽란, 예장, 여정의 신기한 나무들은 키가 큰 것은 천길이나 되고 굵은 것은 아름드리가 됩니다. 꽃가지는 곱고 시원스러우며 열매와 잎은 크고 무성합니다. 모여 서로 뭉쳐서 서로 의지하며 휘감기고 겹쳐 엉켜있는 것이 구불구불 서리고 뒤섞여서 헝클어져 있습니다. 꼿꼿하게 혹은 비스듬하게 척척 휘어진 각지 사이로 떨리는 꽃은
꽃은 펄펄 나붓깁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울리고 금석의 소리는 피리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러 나무들의 길고 짧음이 가지런하지 않은 모습으로 후궁을 둘러싸고 때를 지어 모여 있으며 뒤섞여 겹쳐 있습니다. 산을 덮고 골짜기를 수놓으며 언덕을 따라서 습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도 끝이 없고 탐구에도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3-4장 남았네요. 여기에 현원, 소자, 유획, 비류, 질조, 구유, 점호들이 그 사이에서 서식하면서 길게 울부짖는가 하면 슬픈 소리로 웁니다. 홀홀 나는 듯 서로 지나가고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교만한 몸짓을 하곤 합니다. 이에 다리가 없는 냇물을 뛰어넘으며 우뚝 솟은 나무에 올라가서 늘어진 가지를 잡고 나뭇가지가 드문 곳을 훌쩍 뛰어 건넙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어지럽게 흐트러지고 먼 데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곳이 수천 수백 곳입니다. 즐거이 유람하고 오가면서 궁궐에서 유숙하고 관에서 손님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요리장을 옮기는 일이 없고 후궁을 이동시키는 일이 없어도 가는 곳마다 온갖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접어들면 천장과 목책을 만들어 사냥합니다. 상아로 장식한 수리를 타고 구슬로 장식한 용과 같은 백마 6마리를 세웁니다. 오색 찬란한 깃발이 번뜩이며 용과 호랑이를 구름처럼 그린 깃발이 나부낍니다. 혁건은 앞에서 인도하고 도거와 유거는 뒤를 따릅니다. 손숙이 고삐를 잡고 위공이 모셔서 태우고 좌우 종행으로 호위하며 따르면서 사방의 목책으로 나아갑니다. 북을 올려 행차를 엄중히 하고 사냥꾼을 내보냅니다. 강하를 막아서 짐승을 가두고 태산을 막로로 하고 수레와 말은 우레와 같이 일어나서 하늘을 떨치고 땅을 움직이며 흩어져 쫓아갑니다. 떼지어가는 모양이 언덕에 이어지고 모세에 흘러내리며 구름처럼 퍼지고 비처럼 쏟아집니다. 정말 재미없네요. 진짜 이렇게 사기열전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재미없었던 거는 편작 창공열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비표를 산채로 잡고 승냥이와 이리를 두들겨서 잡으며 곰과 큰 곰을 손으로 잡으며 사냥을 발로 차서 죽이며 할새의 꼬리를 모자처럼 쓰고 백호의 가죽으로 바지를 만들어서 입고 야생말을 타고 위태로운 언덕을 오르고 경사진 언덕을 내려가며 험준한 지름길을 달려서 구렁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비렴을 방망이로 치고 채치를 희롱하며 하합을 치고 맹시를 창으로 찌르고 신말을 주름에서 붙듭니다. 봉시를 쏘고 화살을 헛되이 쏘지 않습니다. 짐승의 목을 찌르고 뇌수를 부숩니다. 화살을 헛되게 쏘지 않습니다. 시위 소리가 났는가 하면 어느새 짐승이 거꾸로 넘어집니다. 이에 천자의 수레는 깃대를 멈추고 배회합니다. 나는듯이 왕래하면서 각 부대에 나아가고 물러남을 견눈으로 바라보고 장수의 지휘하는 모습을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로 깃대를 재촉하여 아득히 멀리 떠나갑니다. 나는 새들은 놀고 나서 점차로 깃대를 재촉하여 나는 새들은 놀라 날아 흩어지고 교활한 짐승은 짓밟으며 흰 사슴을 깔아 죽이고 토끼를 재빨리 잡습니다. 신속하게 붉은 섬광을 앞질러 그 빛이 뒤에 남게 됩니다. 괴물을 따라 우주의 밖으로 나가고 번약에 흰 깃발이 달린 살을 가득히 메웁니다. 유해를 쏘고 비혈을 칩니다. 살찐 놈을 골라서 겨누어 화살을 쏘는데 먼저 맞히기 전에 명중할 위치를 정하고 화살을 쏩니다. 화살이 활을 벗어나는가 하면 짐승은 벌써 쓰러집니다. 그렇게 한 뒤에 깃발을 올려 다시 높게 뛰어 공중에 나부끼게 하여 강풍을 견디고 허물을 타고 천상에 올라서 신성과 함께 논이는 기분으로 현학을 짓밟아 곤기의 행렬을 혼란시키며 공작과 난조를 쫓고 준이를 재촉하며 예조를 덮치고 봉황을 잡으며 원추를 움키고 덮칩니다. 무제 엉덩이가 헐고 있네요. 이웃과 더 나아갈 길이 없는 곳에 이르러 수레를 돌려 돌아옵니다. 마음을 따라 소요하고 멀리 북쪽 끝에 내려 곧바로 가기도 하고 돌기도 하면서 석궐관을 지나고 복민관을 거치며 모작관을 지나 노한관을 바라보며 당리궁으로 내려옵니다. 의춘궁에서 쉬고 서쪽으로 의국궁에 달려가며 배를 의수의 못에 싣고 용대에 올라 세류관에서 쉽니다. 사대부의 근로와 지략을 관찰하고 사냥꾼의 포획물을 살펴봅니다. 모병과 수레가 밟고 갈아붙인 것과 승기가 유린에 잡은 것과 백성들이 발로 밟아 잡은 것과 그 밖에 짐승이 극도로 필요하고 놀라 엎드려 칼을 받지 않고 죽은 것이 뒤섞여 무수히 많습니다. 구덩이에 차고 골짜기에 가득하여 청지를 덮고 못을 메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냥놀이에 실증이 나면 하늘처럼 높은 누대에 술을 버려놓고 넓은 집에서 풍약을 아랩니다.
천섬의 무게에 근종을 쥐고 만섬의 기둥을 세우며 비추의 날개털로 장식한 길을 세우고 악어 가죽에 북을 설치하고 갈천시의 노래를 듣습니다. 천명이 부르면 만명이 와답합니다. 산과 언덕은 그 소리에 놀라 진동하고 냇물과 골짜기는 그 때문에 흔들려 물결이 용솟음춥니다. 파유의 춤과 송과 채나라의 음악, 회남의 음악, 우차의 곡, 문성영과 진현의 노래를 한꺼번에 연주하기도 하고 교대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금고는 교대로 울립니다. 금석의 교대와 금석의 소리와 태고의 소리는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귀를 놀라게 합니다. 형오정위의 노랫소리와 소호 무상의 음악과 주색에 흘러들어가는 소각과 언영의 음악이 어지럽게 뒤섞여 일어나며 격초와 결쿵이 담겨 있습니다. 배우 난쟁이가 있으며 적재의 명창이 있어서 귀와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과 뜻을 기쁘게 합니다. 그 까닭은 앞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뒤에는 아름다운 미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반 남았네요. 저 청금 복피와 같은 무리는 절세 미인이어서 세속을 초월하였으며 아름답고 우아하고 정숙합니다. 짙은 화장과 곱게 꾸민 모습은 경쾌하고 곱고 갸날프고 부드러우며 섬세하고 나긋나긋합니다. 비단 치마를 끌고 선 모습은 아름답고 기다란 옷매무새가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걸을 때마다 옷이 물결치는 모양은 여느 세상의 옷과는 다릅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풍기어 맺고 향긋합니다. 흰 이를 가지런히 드러낸 모습은 웃음에 아주 어울리며 선명하게 빛이 납니다. 기다란 눈썹에 가늘게 굽어진 곳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견둔지를 보낸답니다. 저편의 눈빛이 오고 이편에 혼이 가서 이 마음 그 곁에서 즐깁니다. 이에 술자리는 무르익고 진짜 소설을 쓰는구나. 이에 술자리는 무르익고 풍악은 한창 흥을 돋구며 천재는 망연히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하여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 같은 심경이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너무 사치스럽구나. 짐은 정사를 보고 듣는 것 외에는 한가롭게 날을 보내는 것이 없어.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사냥을 즐기면서 때로 여기서 휴식을 취할 뿐이다. 이거는 내가 이런 억양으로 읽으면 안되고 이것은 참으로 사치스럽구나. 짐은 정사를 보고 듣는 것 외에는 한가로운 날을 보내는 것이 없어.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사냥을 즐기면서 때로 여기서 휴식을 취할 뿐이다. 그러나 아마 후세의 자손들이 사치하고 화려한 데에 흘려서 마침내는 처음의 근검과 순박한 대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될까 두렵다. 난 이렇게 즐기지만 말이야. 이는 후세의 자손들을 위하여 업을 일으켜 전통을 남기는 선조의 도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였다. 이에 드디어 일부러 이렇게 읽었어요. 이에 드디어 술자리를 끝내고 사냥을 중지한 뒤 유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개간할 수 있는 토지는 모두 갈아서 밭을 만들어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라. 담을 헐고 도랑을 베어서 산골의 백성들에게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하라. 저수지에도 물고기를 길러서 백성들에게 그 채취를 금지하지 말라. 공관을 비워서 백성들을 궁궐의 하인으로 삼아 채우지 말라. 창고의 곡식을 풀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해 두도록 하라. 과부와 호라비들을 돌봐주고 고아와 의지할 곳 없는 늙은이를 위로해 주도록 하라. 황제의 조소를 말하여 형벌을 덜어주고 제도를 고치며 복색을 바꾸고 달력을 바꾸어 천하 백성들과 다시 함께 시작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지들은 다 놀고 말이지. 놀 거 다 쳐늘어 놓고 좋댔다 이러면 안되지. 그렇게 해놓고 깽판 쳐놓고 좋댔다 이러면 안되지. 그러는 양파 같네요. 때리고 싶다. 내가 이딴 글을 읽고 있다니 정말 내 생각과 내 뇌와 내 눈이 썩는 것 같아요. 대놓고 아첨하고 대놓고 아부하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 이런 글을 내가 지금 몇 분째 내가 읽고 있는 거지 모르겠네. 43분째 내가 읽고 있다는 게 난 너무 놀랍다. 진짜 놀라워. 3인곡하고 송민곡 이후로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당장 이거를 됐습니다. 이에 길이를 가려서 재개하고 예복을 입고 육두마차를 타고 비추 깃발을 세우고 방울을 울리면서 유기의 동산에서 놀고 인이의 길로 달리고 춘추의 숲을 보고 이수를 쏘고 추우를 겸하여 현악을 쏘고 간척을 세우고 운하를 장식하고 대야와 소화를 잡고 대야하고 소화는 그 시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경이죠. 시경의 편입니다.
벌단을 슬퍼하고 악서의 시를 즐기고 위험 있는 태도를 예기의 동단에서 닦고 상서의 밭에 날개를 펴서 춤을 추며 날고 역경의 의도를 이어 서술하고 괴이한 짐승을 내치고 명당에 올라가 태묘에 앉아서 군신에게 마음대로 정치의 득실을 아르게 하니 사해의 천자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이때 천하는 매우 기뻐하며 바람을 향해 뜯고 물의 흐름에 따라 교화됩니다. 감탄하여 도에 부합하고 의에 옮겨갑니다. 형벌은 있으나 쓰지 않습니다. 덕은 사망보다 높고 공은 오제보다 많습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사냥을 빌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만일 종일토록 풍우에 몸을 세어 말을 달려서 심신을 수고롭게 하여 신체를 피곤하게 하고 거마를 필요하게 하며 정의의 사졸들의 사기를 손상시키고 창고의 재물을 말리며 후하는 덕은 없고 일신의 향락만을 힘쓰면서 많은 백성들을 돌보지도 않고 국가의 정사를 잊은 채 꿩과 토끼 등의 포획만을 탐낸다면 그것은 어딘 사람이 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제나라와 초나라의 일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지방은 천리를 넘지 않는데 원유는 900리나 됩니다. 이곳에서는 초목을 개간할 수 없어서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먹을 곳이 없습니다. 한낱 제후의 작은 나라로서 만승의 천자조차도 사치로 여기는 바를 즐기신다면 나는 백성들이 그 애를 입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안색을 고치고 멍하니 자신을 잃고 있다가 주춤 물러나 자리를 피하며 말했다. 시골뜨기가 고루해서 사양하고 겸손한 태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가르침을 받았으니 삼가 명령을 듣겠습니다. 까지가 인용문입니다. 내가 한 9적 정도 읽은 것 같은데 9장 10장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인용문만. 이제 본문이에요. 다시 이 불을 올리자. 불하는 건 아까 시한 종류라 그랬죠, 그죠? 불을 올리자 천자는 무제는 상여를 낭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덩이가 헐 정도로 아첨을 하고 아부하고 온갖 미사역으로 점철된 내용 없는 글을 올려주면 상급자가 좋아해서 벼슬에 임명해준다라는 게 이번 사마상여 일전의 교훈이네요. 난 무슨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가지고 되게 중요하고 되게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 열전이 이렇게 긴가 싶었더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써놓은 쓰레기 같은 글을 인용해놔서 이렇게 긴 거였어. 진짜 실망스럽네요. 무시공은 천자의 상림원의 광대함과 산곡 수천 만부를 말하였고 자헌은 초나라의 운몽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많은 것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사치스럽고 화려하여 그 실질보다 지나치며 또 의리를 숭산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런 까닭에 정도로 돌아가는 요점만을 따서 그것을 논술한 것이다. 상여가 낭이 된지 두어에 만에 마침 더 하고 싶은 말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상여가 낭이 된지 두어에 만에 때마침 당몽은 사자가 되어 계략을 짜서 야랑 서북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앞에 이제 서남이 열전에 나왔던 요 지역을 평정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몽도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들과 통하고자 하여 파촉의 이졸 1000명을 징발하였다. 군에서는 또 그들의 양국을 운송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내보내니 무려 만여 명이나 되었다. 당몽은 징발군법을 발동하여 그 수령을 베어 죽이니 파와 촉의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황상이 듣고 이에 상여를 시켜서 당몽을 꾸짖고 이어 파와 촉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황상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게 하였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지역을 이제 치려고 당몽이라는 사람이 파촉에 들어가가지고 현지인들을 어쨌든 징발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군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어쨌건 계속 징발되길 반대하니까 그 징발의 어떤 법을 발동해가지고 반대하는 지방의 어떤 그 대표자를 죽이고 억지로 이 사람들을 징발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해명했다라는 게 요 글입니다. 근데 요것도 엄청 기네요. 무슨 씨 글이 이렇게 길어? 좀 빡치네 오늘. 어휴 씨 956초까지. 자 경문입니다. 이제 파와 촉의 태수에게 고한다. 만이가 스스로 제멋대로 행동하건만 이것을 토벌하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다. 때로는 변방지역을 침범하고
사대부를 괴롭히기도 하였다. 폐하께서 즉위하여 천하를 위로하고 중국을 편안하게 하셨다. 그렇게 한 뒤에 군사를 일으켜 북쪽으로 흉노를 정벌하니 선우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양손을 마주잡고 공손히 폐하의 지위를 들으며 무릎을 꿇고 화평을 청하였다. 강거 서역의 나라들은 요거는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강거 서역의 나라들은 통역을 거듭하여 와서 입주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진기한 공고를 바쳤다. 군대를 옮겨 동쪽을 향해 동월의 침공을 향할 남월을 위해서 남쪽에 반우를 깨뜨렸더니 남월은 태자를 입조시켰다. 유학에는 이제 남월 열전하고 그 다음에 동월 열전에 나왔던 얘기죠. 남이의 군주들과 서북의 군주 추장들은 항상 공무를 바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목을 길게 빼고 발꿈치를 들어서 물고기가 입을 위로 향하듯 모두 다투어 의에 돌아와 신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길은 멀고 산천은 막히고 깊어서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 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배웠으며 선행한 자들은 아직 상을 주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중랑장 당몽으로 하여금 가서 빈객을 대하는 예의로서 그들을 대우하게 하고 파와 촉에 3인 각각 500명을 징발하여 패백을 받들고 가게 하는 한편 사자의 불의의 변을 보호하게 하였을 뿐이어서 별난의 걱정을 없애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제 들으니 그는 드디어 군사를 동원하고 군법을 일으켜서 자제들을 놀라고 두려워하게 하며 장로들을 근심하게 하였다. 징발했으니까. 군에서도 또 저희 마음대로 함부로 그들을 위하여 식량을 운송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런 일은 다 피하의 뜻이 아니다. 원정을 가게 된 자가 혹은 도망치고 혹은 자살한다고 하니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의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니다. 저변방의 무사가 봉수가 울렸다고 들으면, 봉수라는 건 봉화를 의미하죠. 모두 활을 잡고 달려가 무기를 메고 뛰어가서 땀을 흘리며 서로 잇따라 모여 다른 사람에게 뒤질세라 두려워한다. 시퍼런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로 여겨 뒤돌아보지 않으며 발꿈치를 돌리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노여움을 품는 것을 마치 사사로운 원수를 갚는 것처럼 한다. 저들인들 어찌 죽는 것을 기뻐하고 사는 것을 싫어하여서겠는가. 그들인들 호적에 들어있는 백성이 아니며 파와 촉의 사람들과 군주를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겠는가. 오직 그들은 계책이 있고 생각하는 바가 멀며 국가의 위급함을 급선무로 생각하고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부를 쪼개 봉업을 받고 규를 나누어 직위를 받는 것이다. 지위는 통우에 오르고 사는 집은 성의 동쪽 저택가와 줄짓게 되며 마침내는 현달한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토지를 자손에게 전하게 된다. 행하는 일은 매우 충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며 머무는 지위는 매우 편하다. 명성은 무궁하게 전해지고 공업은 드러나서 엎어지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현인과 군사들이 강권회를 중원의 땅에 바르고 기름과 혈액으로 들풀을 적시면서 사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신 경우의 임무를 맡고 남이 이르러서 즉시 자살하거나 혹은 도망하여 배임을 받게 된다면 몸이 죽고도 이름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일컬어 지극히 어리석다라고 한다. 그 부끄러움은 보모에게 미치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다. 사람의 도량이 서로 어긋남이 어찌 멀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은 혼자 그렇게 하는 자의 죄만은 아니다. 그것은 부형의 가르침이 앞서지 않고 자제가 가르침에 따르는 것을 삼가지 않으며 청렴함이 적고 부끄러움이 적으며 풍속이 돈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폐하께서는 사자인 유사가 그 당몽과 같을까 걱정하시고 불초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이 있음을 슬퍼하신다. 그런 까닭에 사자를 보내 백성에게는 군조를 보낼 것을 타이르고 이어 불충하게 죽고 도망하는 것을 책망하고 효제라는 거는 이제 그 지방 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효제라는 거는요, 삼로 효제 둘 다 관리네요. 지방 관리네. 효제에게는 훈계하지 않는 허물을 꾸짖는 것이다. 때마침 바쁜 농사철에 백성들을 번거롭게 불러 모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이미 친히 가까운 고을을 살펴보았다. 멀고 가까운 곳에 계곡과 도매산골의 백성들이 두루 듣지 못할까 두렵다. 이 경문이 도착하거든 급히 현안에 오랑캐에 내려주어 모두가 폐하의 뜻을 알게 하라. 결코 소홀하게 처리함이 없게 하리라. 끝입니다. 상여가 돌아와 천자에게 보고하였다. 당몽은 이미 계략을 써서 야랑과
통하였고 이 틈을 타서 서남이의 길을 개통하고자 하여 파촉 광안의 사졸 노역하는 자 수만 명을 징발하였다. 야락은 여기고요. 파촉 그 다음에 광안은 여기입니다. (2년) 동안 길을 닦았으나 채 완성되지 않았다. 사졸이 대다수가 죽었고 막대한 경비가 들었다. 초기 백성들과 한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부분 국가의 불리함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때 공과 작의 군장들은 남이가 한나라와 통하여 수많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분 한나라 신하가 되길 원하였다. 여기서 이제 공하고 작이라는 거는 여기서 공이고 여기 작이죠. 한나라의 관리를 두고 남이와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청하였다. 천자가 상여에게 부르니 상여가 말하기를 공작 연방은 촉군에 가깝고 길도 또한 통하기 쉽습니다. 일찍이 진나라 때에는 서로 통하여 군과 현으로 삼았는데 한나라가 일어나면서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진실로 다시 통하여 군과 현을 설치한다면 남이보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천자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상여를 중랑장으로 임명하고 부저를 세워 서희에게 사절을 보냈다. 부사로는 왕연우, 호충국, 여벌이니 사도마차의 급행 전말을 달려 파촉의 관리를 통하여 폐물을 서희에게 뇌물로 주었다. 촉에 도착하자 촉의 태수와 이하의 관원들이 모두 교회로 나와 맞이하고 현령은 몸소 활과 화살을 쥐고 앞에서 인도하였으니 이처럼 촉의 사람들은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에 타광송과 임공의 모든 공들이 저마다 문화를 통하여 소와 술을 바치고 서로 환심을 사려 하였다. 타광소는 탄성을 지르며 스스로 딸로 하여금 오히려 사마장경에게 시집가게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딸에게 재물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 그것이 사유 아들과 균등하였다. 사마장경이 곧 서희를 평정하였다. 공작, 연방, 사유의 군장 등은 모두 청하여 내신이 되었다. 변경의 관소를 개방하고 변관을 더욱더 넓혔다. 서쪽으로는 말수와 약수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장가강에 이르러 변방의 경계를 만들고 영관의 길을 통하게 하였으며 손수의 다리를 가설하여 공작과 통하게 하였다. 공과 작과 통하게 하였다. 돌아와 천자에게 보고하니 천자가 매우 기뻐하였다. 사마상여가 요 지역에 군현을 만들고 왔다 라는 거죠. 상여가 사저로 갔을 때 초계 장로들은 대부분 서남이와 통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대신들 또한 그렇다고 하였다. 상여가 가나고자 했으나 계획이 이미 섰으므로 감히 가난하지 못하였다. 이건 앞에 이제 서남이 열전에 나왔던 얘기 같네요. 이에 글을 지어 촉군의 불후의 말을 형식을 빌어 자기가 상대방을 힐난하는 것으로서 천자를 풍간하였다. 또 이어 그 사신으로서의 취지를 말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천자의 뜻을 알게 하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또 글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글이냐면은 요 남쪽을 이제 개척하는 거, 남쪽을 이제 그 군현으로 만드는 게 왜 타당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나라가 일어난 지 78년, 천자의 흉성한 덕은 6대에 걸쳐 있고 무위는 성대하고 깊은 은덕은 모든 생물을 윤택하게 적셔주셔서 한왕조 이외 지역에까지 크게 넘치고 있다. 그래서 사자를 서쪽으로 가게 하여 물의 흐름과 같은 형세로 점차 복종하지 않는 자를 물리치니 바람이 부는 곳에 따라 쓰러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따라서 염을 조정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방을 복종시켰으며 작을 평정하고 공을 어루만져 사유를 공략하였으며 포만을 점령하고 수레를 돌려 귀환하여 동쪽을 향하여 장차 보고하려고 촉도에 이르렀다. 기로 대부 그 이 지역의 유력 인사 27명이 위험있는 태도를 갖추고 사자를 방문하였다. 인사를 마치고 이어 나아가 말하기를 대체로 들으니 천자께서는 이 적에 대해서는 의로써 얽매어두어 견제하시며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3군의 군사를 필요하게 하여 야랑과의 길을 개통하려고 한 것이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완성되지 못하고 사조는 지쳤으며 만민은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계속하여 서희와 이으려고 하니 백성의 힘이 다하여 아마 일을 마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자의 허물이고 또한 우리들도 은근히 천자의 사자를 위하여 걱정하는 바입니다. 또 저 공 서북이 중국과 아울러 서 있은지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 이루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진 자도 덕으로서 그들을 따르게 하지 못하였고 강한 자도 무력으로서 그들을 병합하지 못하였습니다. 생각건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평민의 재물을 쪼개어 이적에게 주며
믿을 수 있는 초기 백성을 필요하게 하는 무용한 일을 하니 시골 사람들은 고루하여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마성녀가 이게 그걸 잘 쓰네요. 풍자하는 글을 되게 잘 쓰네요. 앞에 글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무튼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를 알겠네요. 사자가 말하였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설령 여러분의 말과 같다면 이 촉도 많이 의복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며 파의 풍속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하고 촉은 원래 중국 땅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이와 같은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구나 이 일은 방관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는 것이 더 급하여 그 상세한 것을 얻어들일 수 없었으나 이제 대부를 위하여 그 대략을 이야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대체로 세상에는 반드시 비상한 사람이 있은 뒤라야 비상한 일이 있고 비상한 일이 있은 뒤에라야 비상한 공이 있는 것입니다. 비상함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평범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비상한 일의 그 시초는 서민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함에 이르면 천하는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홍수가 넘쳐 흘러서 범람하니 백성들은 짐을 꾸려서 혹은 올라가고 혹은 내려가면서 이사를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기구한 모양으로 백성들은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하우씨가 이것을 근심하여, 이거는 하나라를 세운 이제 우를 의미하죠. 하우씨가 이를 근심하여 드디어 홍수를 다스렸습니다. 강을 투고 하수를 소통하여 잠긴 곳을 말리고 제해를 널어 안정되게 하면서 동쪽으로 물을 바다에 돌려보내니 천하가 영원히 편안해졌습니다. 이러한 일의 수고로움이 어찌 백성뿐이겠습니까? 하우씨는 마음속으로는 생각으로 번민하고 속으로는 그 노고를 가까이하고 친히 실천하였으므로 손발에는 못이 박히고 발에는 털이 달아 없어지고 피부에는 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아름다운 공적은 무궁하게 드러나고 그 명성은 오늘날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진군주가 즉위하면 어찌 작은 일에만 구애받아 기량이 좋고 습속에 매이고 서책에서 익힌 것을 따르고 전통에 익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일에만 그치겠습니까? 반드시 장차 숭고하게 원대한 전통을 세우고 의론이 있어 만세의 모범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국을 포용하고 사색이 임서 천지와 나란히 합니다. 하물며 시경에서 넓은 하늘 아래 어디에서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온 땅덩이 위에 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육합의 안과, 육합이라는 것은 뭐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합의 안과 팔방도 마찬가지. 물이 스며들고 물이 넘쳐 흐르고 마치 생명이 있으면서 윤택하지 않은 것 같으므로 어진군주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제 국내 사대부의 무리는 모두 행복을 얻어서 한 사람도 빠뜨려진 자가 없습니다. 내일 유니언요 하겠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준비하다 왔는데 내일 행사합니다. 한번 놀러봐요. 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적은 풍속을 달리한 나라로서 멀리 떨어져 있고 종류가 다른 종족의 땅이어서 배와 수레가 통하지 않고 인적도 드물어 정치와 교환은 오히려 아직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파 왜? 기지개 폈어 양파. 이런 시대에 덕화는 오히려 미미합니다. 포스터 그거 내가 붙인 거다. 이들은 안으로 와서는 변경해서 일을 범하고 예를 침범하며 밖으로 나가서는 간사한 행동을 제멋대로 하면서 그들의 군주를 내쫓고 죽이고 군주와 신하로 하여금 위치가 바뀌게 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차례를 잃게 하고 부영은 죄 없이 형벌을 받고 어린이와 고아는 종이 되어 묵경하며 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원을 향하여 원망하여 말하기를 대체로 들으니 중원에는 지극히 어진이가 있어서 덕은 성대하고 은택은 널리 덮어 만물이 제자리를 얻지 못한 자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는가 라고 합니다. 즉 발 뒤꿈치를 들고 사모하는 것이 마치 가문날에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포악한 자도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하물며 성스러운 천자가 어찌 이적과 계통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북쪽으로 군대를 출동시켜 강한 오랑캐를 치고 남쪽으로 사자를 보내 강한 월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사면이 덕에 감화했습니다. 서위와 남위 두 곳의 군장들은 물고기가 흐르는 물을 따르듯 우러러보며 작호받기를 원하며 작호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한나라에게 조공을 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한나라에서 벼슬을 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수는 억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에 말수와 약수에 관한
약수의 관소를 정하고 장가강을 경계로 하였으며 영산을 소통하여 길을 열고 손수의 원천에 다리를 가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의 길을 창설하고 인의의 전통을 들이었습니다. 장차 은혜를 널리 베풀고 먼 곳의 백성을 어루만져 소원하고 먼 곳까지 미치게 하여 폐쇄되지 않게 하며 아직 막히어 미기한 곳으로 하여금 광명의 빛을 얻게 함으로써 이러한 전쟁을 쉬게 하고 그 토벌을 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멀고 가까운 것이 일체가 되며 안과 밖을 안락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대체로 백성들의 곤고함 속에서 부지하고 지존의 미덕을 받들어 말세의 쇠미한 형세를 만회하고 주나라의 끊어진 맥락을 잇는 것은 천자로서의 급선무입니다. 설령 백성들이 수고로 올지라도 또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 또 제왕의 일은 진실로 근심하고 부지런히 하는 데서 시작되고 편안하고 즐거운 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명을 받은 이 사신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장사 채산에 봉제를 올리고 양보에 제의를 올려 수레의 방울을 울리고 음악과 송가를 높여 위로는 오제와 같고 아래로는 사망의 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자는 아직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지 못하였고 듣는 자는 아직 지휘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천자의 취지를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초명은 이미 하늘을 알고 있는데 새그물을 치는 자는 오히려 숲과 못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초명이라는 건 새 이름이랍니다. 올 수 있으면 와요. 괜찮아. 오면 컵 줄걸? 이에 여러 대부들은 망연자실하여 그들이 품고 있던 일의 뜻을 상실하였으며 그 나아갈 바를 잃었다. 탄식하면서 서로 일컬어 말하기를 한나라의 덕은 진실로 위대하군요. 이것은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던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태만하게 할지라도 청컨대 자신이 이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부로들은 시리에 차서 발을 옮겨 물러나서 서서히 이어 하직하고 물러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길이 길긴 한데요.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인용 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을 이제 개척을 하려 그러는데 길도 놓고 이제 뭐도 하려 그러는데 이 남쪽을 근데 잘 안 되는 거야. 성과는 잘 없고 시간 오래 걸리고 여기 현지 사람들은 이제 점점 피로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정 신하들이 이제 남쪽 대신에 북쪽을 치자라고 계속 충동질을 하는데 이제 사마상여가 요런 글을 지어가지고 무제한테 남쪽을 개척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상서하여 상여가 사저로 왔을 때 뇌물로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여 상여는 벼슬 해서 물러났다. 그러나 그는 한 해 남짓 있다가 다시 부름을 받고 낭이 되었다. 상여는 말을 얻노라 했으나 굴은 잘 지었다. 평소 그는 소갈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탕문군과 혼인하여 재물이 풍족하였다. 그는 나아가 벼슬을 하기는 하였으나 일찍이 공경이나 국가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질병을 핑계삼아 한가하게 살면서 관직과 자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일찍이 황상을 쫓아 장양궁에 이르러 사냥하였다. 이에 천자는 사냥을 좋아하여 직접 곰 산돼지를 쏘고 말을 달려 야수를 쫓곤 하였다. 상여가 상수하여 그것을 중지하라고 간언하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씨발 또 글이야? 뭐야 이거 도대체 전부 다 글이네? 네, 머그잔 하나 줄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참여하고 그러면은 그럴 거니까. 아이고 또 글입니다. 신이 듣건대 생물에는 유는 서로 같으면서 그냥 종류는 서로 같으면서도 그 능력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힘은 오획을 일컬고 날른 것은 경기를 말하며 용감한 것은 맹군과 하육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만히 생각하니 사람에게는 진실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짐승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막히고 험난한 곳을 돌보지 않고 쫓아가 즐겨 맹수를 쏘고 계십니다. 만일 갑자기 특출한 맹수와 만나 생각지 못하였던 곳에서 놀라 폐하를 따르던 수레가 일으킨 먼지를 범한다면 수레는 바퀴를 돌릴 겨를이 없을 것이고 사람은 기교를 부릴 틈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오획 공몽의 기술이 있을지라도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니
마른 나무와 썩은 그루터기도 모두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호와 월이 수레의 바퀴통 밑에서 일어나고 강과 이가 수레 뒤에 황목에 침범한 곳과 같은 것입니다. 강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있던 이민족을 의미하고요. 그 호라는 거는 북쪽에 있는 이민족, 그 다음에 월은 남쪽에 있는 이민족, 이라는 거는 동쪽에 있는 이민족이죠. 어찌 위태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만전을 기하여 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본래 천자께서 마땅히 가까이 가야 할 곳이 아닌 것입니다. 또 저 길을 쓸어 깨끗이 한 다음에 가고 도로의 중앙을 달릴지라도 때로는 말이 재갈을 벗어버리고 날뛰는 변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무성한 풀 속에서 지나가고 구름을 달리면서 앞에는 짐승을 쫓아가는 즐거움이 있고 속으로는 의외의 사변에 방비하는 것이 없으니 아마 그것이 화를 만드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오니 만승의 천자의 소중한 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위험이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즐겨하여 그것을 오락으로 삼으신다면 사로이 폐하를 위하는 신으로서는 폐하께서 이와 같이 하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성견지명이 있는 자는 싹이 트기 전에 이를 미리 알고 지혜가 있는 자는 위험을 미연에 피하는 것입니다. 화라는 것은 본래부터 대부분 쉽게 발각되지 않는 곳에 숨어있다가 사람들이 소홀하게 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담에도 집에 천금을 쌓아놓으면 집 가장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비록 하찮은 듯하나 그것으로 큰 것을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폐하께서 유의하시어 신의 마음을 살펴주기를 희망합니다. 황상은 잘 썼다고 생각했다. 돌아올 때 의춘궁을 지나면서 상현은 불을 바쳐 진 이세왕제죠. 이세왕제의 행위의 과실을 슬퍼했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어휴, 계속 그리네. 사마천이 사마상녀를 되게 좋아했나봐요. 글을 이렇게 통째로 무슨 전부 다 인용을 해놨네. 경사진 긴 언덕을 올라가 나란히 늘어선 높이 솟은 궁전의 높은 곳에 들어갔다. 굽이진 강머리에 물가를 굽어보며 남산의 높낮이를 바라본다. 산세는 높고 아득히 깊구나. 깊은 계곡은 산간에 퍼져 있구나. 시냇물은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느리게 멀리 흘러 넓고 평평한 연못과 평원으로 쏟아진다. 온갖 무성한 나무들을 보고 무성하게 자란 중림도 본다. 동쪽의 토산으로 달려가고 옷을 걷고 여울물을 건너 북쪽으로 흘러간다. 잠시 깃발을 멈춘 채 마음 고요히 서성이면서 진나라 이세왕제의 유석을 살펴 조상한다. 이세는 몸가짐을 삼기지 않아 나라는 멸망하고 권세는 잃게 되었다. 참수를 믿고 깨닫지 못하여 종묘사직은 끊어지고 멸망하였네. 아, 슬프구나. 품행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묘에는 풀이 우거져 돌보리도 없고 호는 돌아갈 곳이 없어서 제사를 받지도 못한다네. 아득히 멀리 세월이 흘러갈수록 황폐는 더욱더 더하여 암담해 갈 것이다. 정령은 의지할 곳 없는 귀신이 되어 날아올라서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 슬픈 일이로구나. 상현은 임명되어 효문원의 영이 되었다. 천자가 이미 자허부의 일을 아름답게 여기었다. 상현은 천자가 선도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상림의 일은 아직 아름답다고 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화려할 뿐입니다. 신이 일찍이 대인부를 지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완성하여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성야가 전설 속의 선인들이 산과 못 사이에 사는데 그 형용이 매우 파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제왕의 선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드디어 대인부를 지었다. 그 글은 다한 것 같다. 또 그리네요. 진짜 지긋지긋하다. 세상에 대인이 있어 중주에 살았다. 저택이 만리에 가득 샀건만 일찍이 그것을 가지고 잠깐이나마 머무를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세속이 절박하고 좁은 것은 슬퍼하여 헐헐 가볍게 일어나 멀리 눈을었다. 붉은 기운의 긴 깃발과 흰 무지개를 들이운 채 구름 기운을 타고 위로 떠올라갔다. 황백의 긴 장대를 세우고 광채로 빛나는 깃발을 달았으며 순사를 늘어뜨려 깃발 끝을 장식하고 해성을 끌어당겨 수술로 삼았다. 바람 따라 나부끼며 높달았고 또 펄펄 뛰며 동요한다. 참 창을 따사 깃발로 삼고 둥그런 무지개를 길게 엮어 돌을 삼는다. 이때 붉은 빛이 아득히 멀어 눈부시고 변화무쌍하여 바람처럼 솟아오르고 구름처럼 떠오른다.
응룡, 상여를 타고 정룡, 청룡을 부마로 삼다.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기세가 왕성하다. 목을 꼿꼿이 세우고 교만한 자세로 기세로 달리고 굴절하고 높다랗게 높이 일어나서 뛰는가 하면 고불고불 감고 난다. 머리를 끄덕끄덕 흔들면서 목덜미를 길게 펴고 앞으로 전진한다. 방자하고 자유자재하다. 머리를 쏙 치켜드는 것이 가지런하지 않으며 빨리 가서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뒤로 물러서며 눈을 움직이고 혀를 내민다. 수직 위로 날아오르면서 좌우가 서로 따라간다. 여러 번 머리를 흔들고 달려서 서로 의지하여 뒤엉키고 서로 이끌고 서로 부른다. 땅을 밟고 내려섰는가 하면 훌쩍 날아 솟아오른다. 날아올라서는 미친듯 달리고 나란히 달고 달려서 서로 쫓고 난다. 신속하게 호흡하는 것은 번개가 지나가는 것과 같다. 풀어지듯 안개처럼 가버리고 순식간에 구름처럼 흩어진다. 비스듬히 극동을 건너가서 북극에 올라 신성과 결합한다. 진인이 서로 찾아서 서로 꺾고 굽힘이 심원하다. 그리하여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옆으로 비천을 건너며 그리고는 바로 동쪽으로 간다. 모두 영어를 불러 선정하게 하고 신들을 수레에 태우고 오제를 길잡이로 하고 테일로 하여금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며 능량으로 하여금 뒤따르게 하고 현명을 왼쪽에 있게 하고 함례를 오른쪽에 있게 한다. 함례입니다. 함례. 뭔지 모르겠네요. 용리를 앞에 세우고 휼황을 뒤따르게 한다. 선인 정백교를 부리고 선문을 사역한다. 기백에게 명하여 의방을 맡게 한다. 추경으로 하여금 경화도록 하여 행인을 멈추게 하고 악기를 맑게 한 뒤에 간다. 나는 술의 만승을 모아 오세의 구름으로 술의 일산을 삼고 빛나는 깃발을 올려 고망으로 하여금 종자를 인솔하게 한다. 나는 남쪽으로 와서 즐기고자 한다. 내가 이런 글을 되게 싫어합니다. 진짜 이런 글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종일 이런 글을 읽고 있네요. 숭산을 지나서 당뇨를 위문하고 우순을 구위에서 돌려본다. 행렬은 어지럽게 뒤섞이고 겹쳐 쌓이고 서로 교차한다. 서로 교차하여 서로 이어져 바야흐로 달리려고 한다. 소란스럽고 서로 부딪혀 서로 혼란스럽고 팽배하여 전진할 수 없다. 이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행렬은 움직인다. 잇따라 모여드니 그 모습이 모아놓은 것이고 넓게 퍼져 흩어지니 그 상태 또한 광막하게 섞여있다. 뇌실의 우레소리는 우르르 쾅 하고는 들리는 곳으로 곧바로 들어가고 귀곡의 산곡은 울퉁불퉁하여 평탄하지 않은 곳을 통과해 나온다. 팔경을 두루 관람하고 사황을 본다. 가서 구강을 건너고 오화를 넘는다. 염화산을 지나 약수에서 배를 띄어 작은 줄을 건넌다. 사막을 건넌다. 갑자기 총령산에 쉬며 철썩철썩 물장난을 즐긴다. 여와로 하여금 비파를 타게 하고 풍이로 하여금 춤추게 한다. 때로는 아득하고 혼미하여 장차 정신이 혼탁해질 것 같다. 병예를 불러서 풍백을 죄해주고 우사를 형에 처한다. 풍백 우사는 우리과 사람들 아닌가? 서쪽으로 곤륜산의 모호한 형태를 바라보며 곧바로 와서 삼위산으로 달려간다. 창합을 밀치고 천지의 궁궐로 들어가니 옥녀를 태우고 돌아온다. 낭풍산을 올라 멀리 모이니 마치 까마귀가 높이 날아오른 후 한 번쯤 멈추는 것과 같다. 음산을 낮게 돌아와서 날아오른다. 이제 서왕모의 하얗게 휘어진 머리를 본다. 그녀는 머리 꾸미기를 쓰고 바위 틈에 살고 있다. 다행히 세 발을 가진 까마귀가 있어 그의 사역을 담당한다. 반드시 장생하여 이와 같이 죽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만년에 걸쳐 죽지 않을지라도 즐거워할 것은 없다. 수레를 돌려 왔다갔다 하며 부주산에서 바로 올라가 유도산에 회식한다. 밤사이에 수기를 호흡하고 조화를 먹는다. 지초의 꽃을 씹고 경수의 꽃을 조금 먹는다. 점차로 나아가서 높이 오르고 어지럽게 크게 성큼 뛰어서 올라간다. 천문에 거꾸로 달린 그림자를 뚫고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을 건너 유거와 도고를 달려 길게 내려갈 때 안개를 뒤로 남긴 채 멀리 달아난다. 우주 안의 좁은 곳에 놓여있어 깃발을 펼쳐들고 북극으로 나아간다. 주둔시킨 기사를 현골에 남겨두고 선구를 한문에 앞질러 가게 한다. 아래는 깊고 멀어서 땅이 없고 위는 광막하여 하늘이 없다. 보아도 눈이 아물거려 보이지 않고 들어도 귀가 멍하여 들리는 것이 없다. 화물을 타고 올라가니 초연하여 벗이 없어 홀로 있었다. 상여가 대인부를 마치니 천자가 매우 기뻐했다. 이런 글을 보고 재밌어하나요? 둥실구름 위로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고 천지 사이를 자유롭게 노니는 같은 뜻이 있다고 했다. 상여는 이미 병으로 해직되고 무릉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무릉이라는 거는요, 요 아래쪽 땅인데 이 어딜 겁니다 아마. 아니네요. 여기 무릉은 미안합니다. 여기는 여기 무릉은 이 무릉이고 여기 무릉은 이쪽에 있는 다른 무릉이랍니다.
천자가 말하기를 사마상예의 병이 위독하다. 가서 그의 책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뒤에 그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새끼 사람을 대상화해서 보고 있네. 천자는 소충에게 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상여는 이미 죽고 집에는 책이 없었다. 그의 아내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장경은 본래 일찍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없었습니다. 때때로 글을 저술하면 사람들이 또 가져가 버리곤 하여 집에는 책이 없습니다. 장경이 아직 죽기 전에 한 권의 책을 저술하여 말하기를 사자가 와서 책을 요구하거든 이것을 올리시오 라고 했을 뿐 다른 책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가 남긴 서찰은 봉선에 관한 일을 쓴 것이었다. 그의 처는 소충에게 그것을 주었다. 소충이 그것을 올리니 천자가 그것을 진중하게 여기었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또 책입니다. 그래도 거의 다 읽어간다. 천지가 처음 열려 하늘의 백성을 낳았습니다. 역조의 임금을 거쳐서 진나라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운 자의 유적을 살피고 먼 자의 요풍을 들으면 예부터 군주가 된 자는 많지만 이름이 묻혀 서적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이루다 셀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순임금과 우임금의 뒤를 이어 밝고 큰 덕을 계승하여 생전의 이름과 사후의 시호를 높게 받들어 후세에 일컬을 만한 자는 대략 72명의 군이 있습니다. 임금입니다. 그 누구도 선을 따르고도 창성하지 않은 자가 없고 그 누구도 덕을 잃고 보전한 자는 없었습니다. 헌원시 이전의 일은 멀고 아득하여 그 자세한 것을 얻어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제와 사망의 치적이 육경의 서적에 정하는 것은 볼만합니다. 상서에 말하기를 원수는 현명하구나 신하는 선량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 말한다면 군왕은 당뇨보다 성대한 이가 없고 신하는 후직보다 현량한 이가 없습니다. 후직은 사업을 당해서 처음으로 하였고 공유는 공적을 서용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이거는 주나라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문왕이 제도를 고치니 이에 주나라가 크게 융성하고 대도가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점차 쇠미해져 천년에 이른 뒤에 그 성교는 끊어졌습니다. 성교라는 거는 이제 그 소리와 가르침 어찌 처음을 잘하고 끝도 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에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의 것을 다른데 삼가고 그 교화를 삼가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나라의 사직은 평이하여 따르기 쉽고 은택은 깊고 광대하여 풍부하게 되기 쉬우며 법도는 명백하고 본받기가 쉽고 전통을 들이우는 것이 이치에 순응하기 때문에 계승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왕업은 청왕 때에 성시되었고 공적은 이후 때의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을 살피고 그 마침바를 궁구해보면 특히 두드러지기 이상할 만큼 뛰어난 사적은 지금의 한나라와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나라는 태산과 양보산에 올라 봉선하여 영광스러운 영예를 세우고 높은 명성을 이루었습니다. 대한의 덕은 왕성하게 솟아오름이 원천과 같아서 성대하게 넘치고 퍼져서 널리 사방에 미칩니다. 대한이라는 것은 한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무위는 구름처럼 퍼지고 안개처럼 흩어져서 위로는 구천에 사무치고 아래초는 팔방에 극에 흘러갑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천자의 은택에 잠겨 윤택해집니다. 화기는 옆으로 흐르고 무위는 질풍같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가까운 자는 그 곤에서 놀고 먼 자는 그 만류에서 헤엄칩니다. 곤충도 활락하여 모두 머리를 돌려 안으로 향하고 천자의 은택을 입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추우와 같은 진기한 짐승을 원유에서 기르고 미록과 같은 괴수를 국경에서 잡았습니다. 한 줄기에서 여섯 이삭이 달린 곡식을 부엌에서 골라 종묘에 바치고 주나라에서 길었던 거북을 기산가에서 얻었습니다. 취황색 용을 못에서 부릅니다. 귀신은 영어와 접촉하여 환관의 빈객으로 대우합니다. 기이한 물건의 괴이함과 다양한 변화는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존중해야 할 일입니다. 상서의 징험이 이렇지만 오히려 엷다고 겸손해야 하며 감히 봉선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체로 주나라에서는 무왕이 주왕을 칠 때 펄펄 뛰는 백어가 배에서 떨어진 것을 아름다운 상사라고 하여 구워서 하늘에 제사 지냈습니다. 이와 같은 미세한 것을 징험이라고 하여 태산에 올라가 봉선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나라의 지나침과 한나라의 겸양이 어찌 이렇게 다릅니까? 이에 대사마가 나아가 말하였다. 요까지가 글이었나 보네요. 대사마가 나아가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어짐으로 군생을 기들으시고 의로움으로 불순한 자를 징벌하십니다.
중국의 모든 사람들은 공무를 받드는 직책을 기뻐하고 모든 만이들은 패백을 바치니 덕은 상고의 제왕과 같고 공은 함께 병칭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공업은 두루 이르지 않는 것이 없고 태평스러운 상스의 징험은 여러가지로 변하여 시기를 따라 계속해서 이르러서 독창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생각컨대 이것은 태산 양부산에 재단을 설치하고 거둥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명호를 세워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은택을 내려 땅을 복되게 하여 장차 제사진의 성공을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 개명하여 출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천신, 지기, 산악, 신의 한심을 끊고 산악의 신의 환심을 끊고 왕도의 일을 잃는 것이 됩니다. 여러 신하들은 이것을 부끄러울 격입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하늘의 뜻은 진실로 이미 암시하였고 진귀한 징조는 본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옛날부터 태산에는 표기를 세울 기회가 없어질 것이고 양보사는 제사받을 가능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각각 때에 따라 한때를 영화로 삼고 그 세상을 지나갈 뿐이라면 이야기하는 자가 오히려 뒷세상에서 어떻게 72명의 군주가 있던 것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체로 덕을 닦은 이에게 표적을 주면 그 표적을 그가 받들어 봉선의 일을 행하는 것이 방자함이 지나친 행위는 아닙니다. 때문에 성왕은 봉선의 일을 폐하지 않아서 중하게 새겨서 지존함을 드러내고 성덕을 서술하여 영광스러운 명호를 바라고 두터운 복을 받음으로써 은택을 서민에게 미치게 했던 것입니다. 성대하구나 이 일이여 그것은 천하의 장관이며 왕자의 위대한 업적이니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것을 완수하십시오. 그렇게 한 뒤에 이어 학자와 선생들의 학술로서 1월의 빛을 우러름과 할지하고 그것으로서 관직을 지키고 일을 처리하게 하여 또 겸하여 그 일을 정렬하고 그 글을 교감하여 춘추의 일경을 짓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장차 종래의 육경을 7경이 되게 하며 길이 후세에 전하여 만세로 하여금 맑은 흐름을 흐르게 함으로써 그 여파를 높이고 영명한 명성을 날려서 풍성한 덕을 얻을 수 있게 하십시오. 이전 시대의 성왕들이 길이 위대한 명성을 보존하여 항상 칭송이 으뜸이 되는 까닭은 이러한 도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장고에게 명하여 그 뜻을 모두 아르게 하여 살펴보십시오. 이에 천자가 크게 감동하여 엉덩이가 허시겠습니다. 무제선생 감동하여 안색을 고치고 말하기를 그렇구나 짐이 그 일을 시험해 보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돌려 공경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봉선의 일을 문의하였다. 봉선이란 게 뭐냐면은 그 태산에다가 태산이 이제 요쯤에 있는 산인데요. 태산에다가 천자가 이제 올리는 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죠. 그리고 천자의 덕택이 큰 것을 시로써 없게 하고 표적의 풍부함을 널리 들어 송을 짓게 하였다. 그 송은 다음과 같다. 잠시만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올릴 때도 있어야 재밌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대답을 안하지?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하늘같은 덕으로 만민을 덮으니 구름은 유유히 흘러간다. 아 내가 썩는 것 같다. 때로 감로가 나 때에 이르러 내리니 저 토양을 충분히 적신다. 눈이 썩는 것 같다. 맛있는 유액이 땅에 스미니 무슨 생물인들 자라지 않으리. 아름다운 곡식 한 줄기에 6이삭 맺히네. 수확이 어찌 쌓이지 않으리. 다만 미로써 적셔줄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윤택하게 하네. 다만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널리 그것이 퍼지고 흩어지게 하네. 만물이 활락하여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네. 명산이 봉선을 분명히 나타내어 우리 임금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네. 임금님 어찌하여 봉선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다 하고 이따 가야겠다. 입을 좀 씻어야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 그 허유가 요한테 이제 천하를 양보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더러운 말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옆에 강에다 귀를 씻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친구를 만나서 밑에서 이제 소한테 물 먹이던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더러운 말을 들었다. 이 더러운 물을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한테 이제 그 물을 못 먹이겠다. 못 먹겠다. 그런 말이 있죠. 진짜 이번 열전은 마음에 안 드네요. 무늬도 아름다운 짐승은 우리 임금의 동산에서 즐기며 있네. 흰 바탕 검은 무늬의 그 모습 아름답구나. 화목한 모습 바로 군자의 태도로구나. 일찍이 대체로 그 짐승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더니 이제 그 온 것을 보았네. 온전한 것을 보았네. 그가 쫓아온 길 어딘가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상서로운 조짐이라네. 이 짐승은 손임금때 나타나서 우씨가 여기에 의지하여 일어났다네. 통통하게 살찐 기린이 저 재단의 뜰에 논이었네. 맹동 10월에 우리 임금이 가서 교사하셨네. 저 기린이 우리 임금의 수레 앞을 지나 달려 우리 임금은 그것으로 복을 얻으셨네. 3대 이전에도 일찍이 이러한 상서는 없었네. 구불구불 서린 황룡이 지극한 덕에 감동하여 날아올랐네. 그 채색은 번쩍번쩍 빛이 나네. 진정한 용이 모습을 보여 만백성을 각성시켰네. 고소해도 육령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고 하셨네. 1000명의 분명한 징조는 반드시 말을 쓰지 아니하고 사물에 기딱하여 봉선하는 군주에게 알리네. 육경을 펼쳐놓고 살펴보니 하늘의 뜻과 사람의 일이 이미 서로 어울러 합치되고 위아래가 서로 두려워하고 삼가네. 그러므로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쇠할 것을 염려하고 편안할 때에는 반드시 위태로움을 생각한다라고 했네. 그렇기 때문에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은 지극히 존엄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존경하고 삼감을 잃지 않았네. 순임금은 큰 법칙을 밝혀서 항상 스스로 성찰하고 정치의 득식을 살폈다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토할 것 같습니다. 사마상녀가 이미 죽은 쥐, 그러니까 길에 길어서 토할 같은 게 아니라 너무 더러운 말들이라서 토할 것 같아. 아휴, 사마상녀가 이미 죽은 지 5년 뒤에 천자가 비로소 후토의 제사를 지냈다. 후토라는 거는 뭐 토지의 신이랍니다. 사마상녀를 제사 지내줬다 뭐 그런 말이 아니지 봉선이네. 아니군요. 봉선의 이제 앞쪽을, 그러니까 봉선을 하기 위한 준비의식이군요. 8년 뒤에 드디어 먼저 중하게 제례하고 태산에 봉하고 양보산에 이르러 수견산에서 선하였다. 상해의 다른 저서로는 유평릉 후서, 여오 공자 상난, 초목소 등과 같은 것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수록하지 않겠다. 그 저서들 중에서 특히 공경들에게 점유한 것만을 채택하였다. 태사홍은 말하였다. 드디어 끝입니다. 춘추는 드러난 사실을 추측하여 은미한 것에 도달하였고 역경은 은미한 것을 근본으로 하여 명백한 사실을 이루고 있으며 대하는 먼저 왕공대인의 덕을 말하여 여러 서민의 일에 미치었고 소하는 작은 개인의 행위를 말하여 정치의 선악을 평하여 민간의 언어로 전하였다. 때문에 춘추, 역경, 대하, 소하의 말은 비록 겉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모두 덕으로 귀의라는 면에서는 같다. 상류의 글은 비록 공허한 말과 분방한 설이 많으나 그 주가 되는 뜻은 절약과 검수의 귀의라는데 이것은 시경의 풍관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양웅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상여의 부는 100가지를 칭찬하고 한 가지를 풍요하였다. 마치 정위의 음란한 음악을 질타하게 연주하고 곡이 끝난 뒤에 아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마치 본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였다. 양웅은 그 서한시대의 뭐 철학자랍니다. 뭐 문인이랍니다. 그렇게 사마상여를 평했다 그러네요. 사치스럽고 화려한 상의 부는, 그러니까 사마상여가 지은 글요, 글. 부라는 게 이제 시의 일종이니까 100가지를 칭찬하고 한 가지를 풍요했다. 마치 정위의 음란한 음악을 질타하게 연주하고 곡이 흐른 뒤에 아악을 연주하는 것 같다. 아악은요, 그 유가가 이제 존중해서 받던 음악입니다. 굉장히 진짜 난 감동스러운 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확한 평이, 예. 나는 그의 말 중에서 논할 가치가 있는 것만을 취해 이 편을 저술하였다. 나는 지금 평하자면 그 양웅이라는 사람이 난 되게 마음에 드는데, 라소라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내가 쭉 읽었잖아. 이걸 지금 내가 1시간 34분째 읽고 있는데 글이 엄청 길고 엄청 좀 역겨웠잖아요. 역겨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철 같다고, 이게 삼위인곡이나 송민고 같다는 의미예요. 아부덩어리잖아. 아첨덩어리고 아부덩어리고 그냥 뭔가 좀 되게 화려하고 미사여구들 많고 내용은 없는 그런 글이잖아요. 그래, 사마성이가 이제 풍자는 글을 되게 잘 짓고 그 풍자라는 거를 이제 자기 글 속에 집어넣었다는 건 나도 알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양궁이 평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 고양이한테 양파한테 만약에 약을 먹이는데 약 5알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고양이들은 밥 속에다가 약을 섞어준다 그러잖아요. 개나 고양이들은 약 5알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얘한테 간식 500봉지를 사다 줘야 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약이 뭐가 필요했어? 의미가 없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레기 같다 느끼고, 이 글을 내가 되게 역겹다고 느꼈던 거는, 물론 사마성녀가 뭔가 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리고 그게 분명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장황하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고 더럽고 아첨하는 말 속에 그러니까 묻혀가지고 그 뜻이 희석돼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거지. 글은 정작 잘 지어놓고 욕만 뒷다 쳐먹는다는 거죠. 이런 글도 아니고 저런 글도 아니게 된다는 거야. 풍자하는 글은 감명해야 돼요. 풍자하는 글은 감명하고, 그리고 그 전하는 바가 되게 잘 드러나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게 풍자지. 근데 이게 무슨 풍자예요? 그냥 아첨이지. 99가지 잘못해놓고 한 가지 잘해놓고 나 잘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제 1시간 반 동안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여기 사마천이 이제 양웅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해주셨네요. 되게 감사하다. 뭐 제가 평할 말은 이제 그게 답니다. 예, 글 다 읽었어요. 1시간 반째 읽었는데 지금 1시간 36분째 읽고 있는데 1시간 34분째에 들어오셨네요. 그 다음 열전은 아무튼 요게 이제 권 117 사마상여 열전 제 57이고요 그 다음 열전은 그 118의 회남 형산 열전인데, 요거는 이제 그 반란이 일으켰던 회남왕하고 이제 형산왕의 열전이고요. 요것도 좀 기네요. 요것도 한 30쪽쯤 되는데 요거는 좀 재미있겠다. 반란 일으키는 힘인 재밌지들. 일단은 이제 오늘은 더 읽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열전은 여기까지 했고, 잠깐만 일단 그러면 여기서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